네, 두 번째 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 봐서 뭐 한 번만에 끝낼지 뭐 한 타임 더 쉴지는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제 계속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금까지 수학 교육론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6권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신론 2, 그 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무려 한 권이었는데 3권이 나왔습니다. 상중하,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3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저거 또 나왔죠. 문제를 해결하며 하는 뭐 수학 교육학이라는, 이 2권이 또 나왔어요. 이게 1권, 이게 3권, 상중하니까 3권이죠. 2권이 나왔어요. 이 6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이 많겠죠. 다 사는 것도 좀 그러겠고, 일단 저는 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론 2를 당연히 저는 사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신론 2를 지금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신론과 교재 연구가 이제 임용 시험에서는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약간 좀 보조적인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론 2를 지금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신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론 2 강의를 하는 거고, 다음 주 목요일하고 다다음 주 목요일은 요거를 해요. 2주간. 이걸 하는데 책이 3권이나 되지만 2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에서 70-80%가 전공 내용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를 토대로 교재 연구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이제 수학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이라는 또 우정호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 뭐 이 책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따가 끝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토대로 이제 신론이라는 책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신론이나 교재 연구는 이제 이론을 이제 정확하게 딱딱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전개를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은 조금 이론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이제 어떻게 그 이론들이 형성됐는지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갖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도 이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지도를 할 때 교수학적 변환을 하잖아요. 그 교수학적 변환의 토대가 되는 학문적 지식 측면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하고는 큰 상관이 없죠. 정현민 교수한테 들으면 되고 큰 상관이 없고, 수학 교육학의 측면에서 보니까 한 80% 칼질했고, 그 중에 또 임용과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내니까 한 2주 분량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전부 칼질하니까 요 정도 분량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하는 요 2주 분량만 수업을 들으시면 교재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이고, 임용시험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론 2도 공부를 하면서 좀 이제 신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에 살을 붙인다. 즉,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개인화 배경화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과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개인화 배경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며 하는 이제 수학 교육학인데, 근데 이걸 제가 보긴 했는데 결국 이제 문제풀이를 초점을 두고 있고, 사실 이론적 배경은 이미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더 연구를 해보고 강의를 할지 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6권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 분들의 입장에선 충격이죠. 도대체 왜 더 나오는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뭐 거기에서 이제 추출해서 이제 들으시면,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책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조금 불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있으시면 당연히 좋죠. 있으면 이제 보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어떤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수업을 중심으로 신론 2는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22페이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수학 학습 특성에 따른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얘기할 건데, 수학 학습 능력이 있고, 두 번째, 수학 학습 양식이 있어요. 또
이제 신론2에서는 좀 학습 양식에 대한 측면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학학습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 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일레 기하학습 수준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수학학습 수준 이론으로 나눠놓고 이걸로 이제 능력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 다음에 뭐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 이제 인지발달 이론도 요와 관련해서 뭐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도 어떤 이제 발전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수학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선수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수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 왜냐? 수학은 특별히 개통성을 정말 갖춘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전 지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본 지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본 지식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 학습도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개통성을 갖춘 수학에서는 굉장히 전 지식이 중요하다. 선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선수학습 지식과 학습자의 수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PCK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잘 지식적인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게끔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선수 지식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본학습이고 이게 선수 지식인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PCK 영역이에요. 그것도 이제 교수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 지식을 하면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로 가죠. 이러한 선수 지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수학 교육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손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의 법칙 중에 하나, 뭐 효과의 법칙도 있지만 준비성의 법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학습자가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학습을 한다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준비성의 법칙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스캠프의 개념학습 원리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스키마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전에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서도 낯선 새로운 아이디어의 학습이 가능하려면 이전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식별이 가능한, 즉 그 두 개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강조를 하는 거죠. 선수학습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학학습 능력이 갖춰져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결국 5개념이나 오류에 대해서도 잘 해결을 하고 이런 문제도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학생들의 5개념과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지도를 했을 때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이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 수학은 개통성이 있는 학문이므로, 뭐 개통성이 뭐 강조되는 학문이므로 뭐 그러겠죠. 못하겠죠. 학습 상황에서 5개념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5개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5개념을 잘 해결해줘야 학생들의 수학학습 능력이 더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학의 특성과 사고 양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영역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적 언어는 크게 우리가 이제 결국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각적 표현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과 크게 이제 대수적 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가미시켜서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수학적 표현인데 기능이 이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페이지 가시면 여기 시각적 기호 체계와 언어 대수적 기호 체계의 어떤 그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캠프가 얘기한 것으로서 시각적 기호 체계는 의사소통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언어 대수적이 확실히 의사소통은 간결하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시각적 기호 체계에 대한 특징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대수적 표현보다 매우 유용하며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이제 좀 더 쉽고요. 언어 대수적 기호 체계는 시간적 표현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집합에서 예를 들면 뭐 깔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써왔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게 지도할 수 있죠.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모르시면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A 합집합 B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수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고, 시각적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좋아하는 벤 다이어그램 있지 않습니까? A 빼기 B 하고 B 했더니 A 합집합 B가 딱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 표현으로도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대수적 표현으로도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하나가 뭐 더 낫다, 뭐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학습 양식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했을 경우는 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이걸로 한다면 이제 좀 더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요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더 이해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집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지도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산으로 지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대수적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개념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수학 개념에 대한 어떤 좀 상반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다양한 인식들이 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 해석과 수치적 해석이 있는데 균형 있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현상, 즉 현실에서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현실로부터 구성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수치적이고 수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서 필요하죠.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며, 이건 이제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수학과 교수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사고와 정적인 사고도 역시 균형 있게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지도할 때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뭐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삼각형을 움직여보고 내각의 합을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사고로서 아까 얘기했던 국소적 조직화 과정을 토대로 동의각과 억각을 통해서 평각에 대한 개념도 포함하여 이해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APOS 이론에 따라서 가능적 무한에서 실무한의 이제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도 역시 가능적 무한은 동적이죠. 0.9999가 계속되는 가능적 무한에서 이제 1이라는 그것과 같다라는 실무한의 개념으로 변경이 되는 것도 이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 사고하고 형식적 사고도 다 균형 있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도 지도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형식적으로 확정 짓는 것도 필요하죠. 뒤에 보시면 뭐 PC바인과 스캠프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지각과 추상적 지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연결하여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학적 도구의 장점에서도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측면이 장점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신론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고 추상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추상적 지각의 세 번째를 보시면, 추상화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경험들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활동으로 스캠프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로 이제 추상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교환 법칙을 이끌어냈을 때 바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사과를 2개, 3개 해서 바꿔서 더 해본다든가 바나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식시킨 다음 추상적인 성질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수학적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연구에는 개념 이미지와 개념 정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디너가 제시한 게 나와 있죠. 개념 이미지는 개념과 관련된 모든 속성과 심상들로 이루어진 인지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념 정의는 뭐 수학적 개념의 형식적 정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관적 반응이라는 것은 개념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미지만 가지고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진동이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수렴해? 그냥 바로 진동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개념 정의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우리가 발산의 정의와 수렴의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동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수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진동하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여기는 이게 이제 직관적 반응이고요. 완전 형식적 영역은 형식적 고착하고도 관련이 있죠. 완전히 이제 개념 정의만을 토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한쪽에 이제 쏠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직관적 사고에 따른 영역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게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 경우가 이제 4번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하고 이미지가 상호작용하여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는 이게 나왔죠. 롤러코스터. 그래서 궤도열차라고 나와 있는데 롤러코스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꼭대기점에 있을 때 내가 뒷사람과 앞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점에 있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극대 설명하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내 앞사람과 뒷사람보다 낮은 데 있으니까 극소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궤도열차 롤러코스터 같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개념 정의, 즉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서로 아우러지면서 상호작용하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봤어요. 직관적 사고에 따른 영역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만 가지고 정의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연속이죠. 연속이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라는 연속. 그 연속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좀 연속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 이미지가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고 이미지와 정의가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6페이지는 그래서 개념 정의가 있고 개념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념 이미지가 특별히 함수에서의 인식론적 장애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개념 이미지를 보면 함수를 구성하는 대응은 뭐 규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느낌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규칙이 없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다. 내가 규칙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 예를 들어 뭐 1, 2, 3, 1, 2, 3, 4 있으면 뭐 이렇게 되면 뭐 이걸 딱히 뭐 어떤 식이나 그런 규칙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함수가 맞죠. 하지만 이걸 함수가 아니라고 보는 학생들도 처음 지도할 때는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는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식으로 나타내거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초점을 뒀는데 갑자기 이게 함수라고 하면 뭐 좀 잘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함수는 하나의 규칙으로만 주어져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도 지도를 합니다. 그럼 얘가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맞죠, 함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함수예요? 뭔가 규칙이 하나 있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는 그래프적인 또는 기호 표현 중 하나와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는 식으로 나타내든지 그래프로 나타내든지 그럴 수 있어야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디리클레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무리수, 유리수 나눠놨는데 이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없죠. 유리수일 땐 다 1로 되고 무리수일 땐 0으로 대응된다고 치면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무리수가 1이면 무리수는 어쨌든 실수하고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얘는 조밀성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다 하더라도 확실히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함수는 되게 다양한 관점과 측면이 있는데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미지에 좀 의존을 했을 경우, 함수라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어떤 좀 함수가 되게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딱 떨어지는 대응되는 그런 대상, 식으로 대응되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로 되든지 딱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함수로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것도 사실 정의역만 뭐 확실히 정하면 함수가 맞는데 아니 뭔가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함수에 대한 인식론적 장애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사고 양식인데 이제 양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선호하는 경향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학학습 능력에만 사실 초점을 굉장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선호 경향성이 실제 교육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 양식을 보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양식과 이에 따른 행동 패턴,
즉 학생의 학습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사는 이제 교사의 선호인데 뭐 교사의 선호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사는 이제 학생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습 양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중간에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선호하는 양식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교수 양식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지도하는 게 더 편한지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수학학습 양식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학습 양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를 원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언어로만 사고, 언어적 이해, 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대수적 표현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더 와닿는 학생도 있고, 요게 더 와닿는 학생도 있어요. 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해했을 때 더 깔끔하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학습 양식의 구분은 요런 언어적, 논리적 요소의 강세를 나타내는 학습 양식을 분석적 양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또 밑줄을 쳐놨죠.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현된 기호와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일련의 형식적 단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가 아까 뭐 시그마를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더 잘 이해하는 학생이 솔직히 간혹 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헷갈려 하는데 그냥 딱 기호로만 딱딱딱 나타내면 더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런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는가 반면 근데 사실은 뭐 학생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시각적 양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시각적인 자료가 없으면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적 양식은 합쳐진 유형, 뭐 이건 이제 합쳐진 거죠. 시각적, 분석적 방법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기울기에 대한 세 가지 양식에 대한 이그젬플이 있어요. 뭐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펠이라는 사람이 2010년이죠. 최근 이론이죠. 연구를 했습니다. 시각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 15살의 Y 학생. 나는 공식을 단지 외우기만 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림으로 어떻게 서로 속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해결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 분석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 16살의 K 학생은 수학은 언제나 공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항상 수학적 공식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딱딱 제시해줘야 뭔가 좀 수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Y 학생에게 식 표현에 치우쳐서 함수를 지도한다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K 학생에게는 오히려 시각적인 이미지가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양식의 수학학습 양식이죠. 맞지 않는 교사의 교수 양식은 일종의 잡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측면.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능력을 키우고 수준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런 선호, 경향성, 양식, 시각적 양식, 분석적 양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양식을 더 선호하는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이제 수업이 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더 넓게 나아가자면 PCK의 하나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교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학습 양식에 따른 지도 방법, 뭐 당연하겠죠. 시각적 접근은 그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분석적 양식은 대수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뭐 한 30명 있을 텐데 뭐 모든 학생이 한쪽에 쏠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도 방법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 교사는 하나의 수학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한쪽에만 쏠리는 그런 부류는 분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수학 내용을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하여 학습자 자신이 인지적 학습 양식에 부합하는 정보를 통해 수학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2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죠. 교사가 지금까지 산술기하 평균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대수적인 관점에서만 초점을 두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열심히 증명을 하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했어요. 어느 학생은 선생님 깔끔하네요. 뺐는데 0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아니 별로 안 깔끔한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그림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공학용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 이게 이제 반원이니까 이 길이를 이제 A라고 하고 부러졌네요. 이 길이를 이제 B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직각삼각형의 닮음 했을 때 이 길이가 루트 AB라는 걸 배웠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름이 A 플러스 B니까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B겠죠. 그럼 이 점을 P라고 하면 P점을 움직이면 루트 AB의 길이는 바뀔 거예요. 그렇죠? 바뀌지만 아무리 커야 얘랑 같아질 뿐이고, 여기에 P가 왔을 때 무조건 얘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선생님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요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선호, 경향성에 맞춰서 지도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한쪽에만 지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술형이나 논술형에 나왔을 때 한쪽으로만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라,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만 지도했는데, 아니 선생님 너무 그냥 수식적으로만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지도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2차에서 나온 적이 있죠. 2차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각적 양식과 분석적 양식에 대한 이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좀 아랫부분을 얘기한 거죠. 분석적 양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지도 방법. 근데 오히려 진짜 이걸 더 깔끔하게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지라고 그냥 그렇게 한 번에 이해하는 학생도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하면은, 이거 하려면 이게 루트 AB가 된다는 것도 따로 설명해야 되고, 오히려 이거를 더 복잡하게, 아니 이렇게 막 움직입니까? 저 골치 아픈데요. 이게 훨씬 깔끔하네요.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9페이지 보시면 시각적 양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이 방법이 또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지도하면 어떤 대소관계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형식적인 방법을 지도하기에 앞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두 개의 대소관계를 직관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까 직관적인 이해하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있었죠. 이제 이걸 먼저 제시하고, 직관적으로 대소관계를 알게 한 다음 형식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절대부등식에 대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이게 보시면 이건 이제 소단원의 지도상의 유의점이라 무려 별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등호가 포함된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명시하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만 하자면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어려울 수 있고, 물론 분석적 양식에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니 등호가 성립하면 당연히 두 개가 같아야죠,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도 있고, 이걸 토대로 P가 여기에 있을 때 이 두 개가 같은데 그때 A랑 B가 같구나, 이렇게 더 잘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학습 능력과 수학학습 양식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수학학습 능력, 이런 능력이죠. 어빌리티에 대한 것이고, 능력은 점차 향상되면서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이제 변화가 있으면 점점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능력이 개발되는 거죠. 분명 수준의 차이가 있고 수행 수준에 중점을 둡니다. 단방향으로 진행되고 두 차원, 요거예요. 수학학습 능력에서는 시각적 양식보다 분석적 양식을 더 수준을 높은 것으로 봐요. 이렇게 봐요. 이게 분명 우리가 시각적으로 초반부에 이해하지만 결국 분석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수학학습 양식의 관점은 좀 틀립니다. 변화에 저항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선호 경향성이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호도의 차이가 있죠.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이 두 차원이 동등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동등된 가치를 지니지만 능력에서는 결국 시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는 불완전한 이해고 결국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온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차이점을 보시면 학습 양식은 능력처럼 일정한 수준으로 분리되어 점점 높은 쪽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니며 그게 아니고 개인의 선택성이 전제되는 사고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뒤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인 능력에 대해서 수학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수학학습 능력만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학습 양식을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생의 행동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학습 능력과 함께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강조가 돼야 학습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교사의 PCK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생을 또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의 측면에선 처음에 시각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불완전하게 섞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과 이제 분석적이 섞이면서 나아가면서 완전히 분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된다면 이제 수학학습 능력에서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수학학습 양식에서는 시각적이고 분석적인 특성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뭐 바닥 수준, 높은 수준 이런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식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시각적 양식만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런 이해도 필요하고 분석적 양식만 가지고 있는 학생은 물론 이걸 중심으로 지도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지도하면서 다양한 수학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측면 31페이지. 이게 정의적 측면은 이제 신론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의적 특성 분류. 그래서 뭐 정서, 신념, 동기 이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적 특성이다 이런 거예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32페이지.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 학습 동기. 그래서 수학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가 좋았을 때 수학학습이 또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는 학습활동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학습활동으로부터 학습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알잖아요. 학습 동기가 잘 이루어져야 잘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수학학습 태도 밑줄 쳐놨죠. 수학적 태도는 학습자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수학에 대한 생각이나 성향으로 수학에 대해 학습자가 지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향성. 그러니까 이제 좀 태도는 좀 약간 좀 일관적으로 좀 경향성,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태도가 형성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나머지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수학 교과에서 이제 좋은 수업.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또 할 말이 있죠. 그래서 한 타임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33페이지부터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